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펜타닐이라고 이것도 지금 네. 사람들이 좀비처럼. 그렇죠. 일단 몰핀의 100배 정도 되는 진통제예요. 헤로인보다 더 강력한 마약이에요. 펜타닐 치사량이 한 2mg 정도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지할 법 하잖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에서 오셨죠? 네, 맞습니다. 경남 진주. 네. 경상국립대학교 지금 네. 대학 네.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시고. 아니 근데 사실 약을 한다 그러면 네.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요즘 많이 들리죠. 아무래도 좀 네.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도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네. 사실 원래 그렇게 약이 뭐 부정적인 이유는 없잖아요. 네. 사람을 치료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예,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예전에 영화나 이런 데서는 봤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있는 건지 네. 진실의 약이 있다고 왜 그렇지 않습니까? 딱 주사 한번 놓으면은 저 사람이 그쵸. 거짓말 못하고 그쵸. 묻는 대로 다 네. 대답하는 거야. 네. 진실만. 그런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트루 라이즈라든지 예. 뭐 최근에 나온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 소재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네. 실제로 쓰였던 경우는 있어요. 그런 용도로. 그래요? 네, 뭔가 그런 취조할 때. 예,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 예를 들어 문헌에 보면 1920년대부터 그런 게 좀 쓰였어요. 예. 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을 좀 진정시키는 약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멀미약으로 쓰는 게 예. 귀에 붙이는 거 키미텍 있잖아요. 그 네. 성분이 스코포라민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스코포라민? 네. 그 물질이 네. 1920년대부터 좀 그런 용도로 쓰였다는 기록은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그거 쓰지 말라.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이제 그 논쟁하는 그런 글도 많고요. 근데 어쨌든 쓰이긴 쓰였다는 거죠. 근데 스코포라민은 1920년대고 그로부터 50년 정도 지나가지고 1960년, 70년대 쪽에는 예.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 쓰이긴 했다. 네, 쓰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수면제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바비탈기 수면제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수면제를 쓰고서 잠들기 직전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취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잠들기 직전에는 거짓말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몽롱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네,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네.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오는 진술을 이제 증거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나오는 증언들 보면은 우리 취조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다 이름 뭡니까? 뭐 네. 그거부터 확인하잖아요. 맨정신에. 네, 본인 이름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때쯤에 나오는 진술들 보면은 몽롱한 상태에서. 네, 몽롱한 상태, 본인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기억 못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헛소리 혹은 그냥 나오는 말들을 잡았다 하면서 증거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잠꼬대 같은 거네요. 그렇죠. 잠꼬대 같은 거예요. 우리 잠꼬대가 사실 사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꿈꾸면서 사실 네. 뭐 하늘도 날아다니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상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순간을 딱 캐치를 해가지고 증거로 쓰려고 했으니까 쓰면서도 비난이 많았죠. 저건 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쓰진 않죠. 그래서 정식으로 뭔가 도입됐던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기록에 남아 있고 그게 증거로 쓰인 예들도 조금 있죠. 아주 옛날에. 네, 아주 1947년에 우리나라는 아니고. 우리나라 아닙니다. 제가 아는 우리나라는 없고요. 미국에서 1946년 시카고의 립스틱 킬러라고 하는 연쇄 살인마를 잡고서 용의자를 잡고서 이 사람이 진범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1946년이면 DNA 감정도 못할 때거든요. 네. DNA 이중 나선 구조가 1953년에 제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필적만 가지고서 이 사람이 진범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 근거 너무 약하잖아요. 예. 그 립스틱 살인 사건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 듣고 싶은데요. 그 시카고에서 있었던 3건의 연쇄살인이었는데 네. 한 건은 6살짜리 여아를
유괴해서 살해한 사건이었고, 또 한 건은 피해자, 여성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여성을 살해하고서 그 피해자의 립스틱으로 벽에다가 나를 좀 멈춰줘. 유리에다가. 나를 멈춰달라고 범인이? 네, 나를 멈춰달라고 한 거예요,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굉장히 선정적이고 너무 엽기적인 사건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을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유력한 용의자를 잡은 거예요. 17살짜리 17살이요? 17살이요. 17살. 그 당시 17살 청년인데 그 사람을 잡고서 이제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절도 행위로 입건된 용의자였는데 보니까 필적이 비슷하더라고요. 유리에 쓴 나를 잡아줘라고 했던 그 글씨와 이 17살짜리 청년의 글씨가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서 취조를 하는데 증거가 약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짧은 글자 가지고 필적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DNA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런 진실의 약을 쓴 거예요. 그 당시 수면제로 쓰이던 약을 써가지고 잠들기 직전까지 만든 다음에 증언을 받고서 자백을 받고서 그거를 법정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그거를 인용을 했어요. 당시에는? 네, 당시에는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좀 말이 많았어요. 저거를 정말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워낙 사건 자체가 선정적이다 보니까 그거를 훌륭한 수사 기법이라고 부추기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 결국 잡혀가지고 종신형 받고서 결국 감옥에 죽어요. 그래서 감옥에 죽는데 계속 감옥에 이제 복역하는 와중에도 계속 이제 나는 그 협박과 회유 때문에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죠. 본인이 그 립스틱으로 이렇게 써놓은 본인이 아니다. 네, 내가 아니다. 내가 진범이 아니고 내가 그때 그러니까 자백했던 거는 뭐 경찰과 검찰의 회유와 협박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이제 약에 취한 상태였다. 좀 심신미약 상태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용이 됐으니까 좀 많이 황당했었던 사건이죠. 거의 80년 전 미국의 사례. 그렇죠. 80년 전 미국. 그런데 그 뒤로 뭐 2차 대전 이후에 그 냉전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스파이를 잡아다 이 사람을 불게해야 우리가 역이용하잖아요. 미국과 소련. 그런 것들 때문에 1960년대, 70년대에는 꽤나 광범위하게 활용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게 일종의 수면제였다는 거잖아요. 네, 수면제죠. 수면제라기보다는 원래 수면제로 있던 성분을 좀 막 바꿔가지고 주사만 받으면은 바로 그냥 한 10초 안에 잠들 수 있는 정맥 마취제로 만든 개량한 약이었어요. 당시에는? 네. 일단 수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잠 잘 못 주무실 때 처방받아서 드시기도 하는데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거 어디 뭐 회로를 띡 끄나요? 기본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신경 세포를 좀 안정화시키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 뭐 전문 용어로는 이제 가바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물질이 좀 더 잘 작동하게 해주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수면제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같았으면 잠이 조금 졸릴 사람들도 수면제 먹으면 갑자기 확 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들고 그런 원리로 쓰는 약이죠. 처음에 수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역사도 있나요? 수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인류의 굉장히 원초적인 약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원초적인 약이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에 1800년대 그때 아프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약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제일 어떤 관점을 접근하냐면은 치료를 하려면은 일단 진통 효과, 안 아픈 게 좋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프니까요. 그 다음 해열제, 열이 내리는 게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잠드는 거거든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일단 이거라도 좀 좋아지면은 확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많이 찾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통제는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게 개발이 됐죠. 해열제는 타이레놀 같은 게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수면제는 그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개발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썼냐면은 아편을 썼어요. 아편은 실제로 수면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편의 주성분이 이제 몰핀이라고 하잖아요. 주성분이 몰핀인데, 몰핀이란 말 자체가 잠의 신, 모르페우스에서 딴 물질이거든요. 모르페우스라면 이제 매트릭스에서 네오한테 약을 건넸던 모피어스예요. 철자가 똑같아요. 빠박이. 네, 맞아요. 로렌스 피시번이었던가요? 네, 그 사람이 그 철자예요. 그러니까 꿈을 뜻하는 단어고, 꿈과 잠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편도 잘 재우는 물질로서는 유명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양귀비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많다라고 하기 좀 그렇고 법적으로 양귀비 관련해서 걸린 사람들 보면 다들 그 밀경이라고 하거든요. 밀경? 몰래 기르다가 걸린 사람들이요. 그런 아. 사람은 대부분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 어렸을 때 이 약으로 썼는데 좋아, 뭐 그런 식이죠. 그냥 경찰에 잡혀서 이제 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네네네. 받는 분들이죠. 그런 네. 분들이. 근데 그렇게 아편 가지고 수면제를 쓰던 게 이제 아편 전쟁 이후로는 그게 좀 사람들 경각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편이 너무 많고 중독자들 빤히 보이잖아요. 흡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수면제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쯤에 이제 화학자들이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약을 만든 거예요. 만들 수 있었던 게, 일단 사람들이 원했기도 했고, 수면제를 제일 많이 원했기도 했고요. 아까 해열 진통 수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활성 검색하기 너무 편해요. 재우면 되는 거니까. 그 쥐 10마리를 키워놓고서 그다음에 물질을 준 다음에 몇 마리가 사는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을 잰다. 그러면 혈압계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혈압계가 없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혈당 마찬가지요. 혹은 진통제 통증을 쥐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네. 실험 모델 잡기도 힘든데 수면제는 그냥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쥐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실험할 수도 있어요. 쥐, 개 뭐 다 가능한 거예요. 예. 얼마나 잠을 잘 드는지를 보면 되니까. 네. 그래서 초기에 만든 물질 중에서 이제 수면 효과를 검색을 많이 했거든요. 예. 활성이 있나 없나를 많이 확인했고 그러다 보니까 꽤 괜찮은 물질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수면제가 개발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수면제가 중간에 몇 번 바뀌긴 했어요. 그렇겠죠. 처음에 있던 물질이 중간에 다른 물질로 바뀌고 지금은 졸피뎀 같은 물질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안전한 물질이거든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의외로 그렇고요. 꽤 오랜 역사들이 있는데 그 배경은 이제 그렇게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졸피뎀이 꽤 안전한 물질이에요? 기존에 나왔던 수면제 중에서는 그래요. 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졸피뎀도 어떻게 보면은 수면제의 일종. 아, 그렇죠. 수면제 일종 수면제죠. 수면제. 네, 수면제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안전한 건지. 졸피뎀을 먹고 졸피뎀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졸피뎀 먹고 사고 쳐서 죽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럼 이 사고를 안전하다고 봐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졸피뎀 같은 경우는 지금 처방 용량을 원하는 그러니까 딱 가이드라인대로 복용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제 예를 들어 졸피뎀 같은 거 길어도 한 달 안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딱 처방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 좀 더 많은 용량을 복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좀 약을 먹고 자야 되는데 굳이 안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는 그 수면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자는 경우들도 잠시만요. 아니 잠을 자려고 수면제를 먹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잠을 안 자고 돌아다녀요.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네. 졸피뎀을 먹고 네. 목류병처럼 아, 맞아요. 본인 기억을 네. 못하는데 막 돌아다니더라고. 네. 밖에 나갔다 네. 오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네. 근데 나중에 본인은 기억이 하나도 없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마시고도 정말 필름 끊기고도 뭔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피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잘 재우고 큰 부작용 없이 잘 쓰고 있지만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도 자지 않고 혹은 아침에 깨어났는데도 약간 약에 취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근데 그런 경우에 사고를 치죠. 몸에 좀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졸피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에도 잠에 취해 있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일어났는데도 네. 취해 있는. 네. 혹은 빨리 자야 되는데 분명히 잘 자던 사람인데도 자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 자기 기억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걸 빨리 자각을 하고 약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그쵸. 다행인데. 바꾸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정량 이상을 먹는 경우예요. 가이드라인 이상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약을 복용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게 졸피뎀이 심할 경우에는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는 보도도 많더라고요. 졸피뎀 때문에 자살 충동이 났다기보다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꿈처럼? 그 과정에서 자살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약학적으로 봤을 때 졸피뎀 먹고 보통 수면제에 위험한 건 이제 호흡마비거든요. 네. 자다가 호흡마비 돼가지고 죽는 경우인데 졸피뎀은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아니 그러면 네. 지금 일단은 일부의 케이스이기는 한데 네. 사람이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못 자고 필름 끊기는 현상처럼 기억이 나가버리고 굉장히 극히 일부 케이스. 굉장히 극히 일부 케이스. 근데 이런 자살 충동이 있다라고 네. 해서 졸피뎀을 금지할 정도는 아니고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그 수면제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수면제 종류 몇 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졸피뎀이거든요. 졸피뎀 시장에 한 3분의 2 정도를 쓰고 있고 의외로 많이 써요.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병원 가서 잠 못 잔다면 졸피뎀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졸피뎀 말고 다른 약이 또 한 조금 쓰이고 있고.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네. 그래도 수면제를 잠 잘 주무시는 분들도 처방받는 경우는 이제 그 수면 내시경 할 때 네. 1년에 한 번씩. 네. 그때는 대부분 뭘 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두 가지 약을 쓰는데 네. 프로포폴 아니면은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약을 써요. 보통 두 가지. 미다졸람. 그거는 크게 문제되는 약은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 이게 뉴스에 많이 나왔어 봐. 그럼 프로포폴처럼 그렇죠. 단박에 알아듣지. 그렇죠. 미다졸라남. 네,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약을 쓰는데 미다졸람. 네, 미다졸람은 이제 수면제 정맥 마취제처럼 쓰고 원래 수면제로 개발됐는데 효과가 빠르다 보니까 쓰고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대장 내시경에 사실 교과서에서 미다졸람도 추천하기도 하거든요. 하면은 그 프로포폴은 다 좋은 약, 그 효과도 개운하기도 하고 뭐 다 좋은데 네. 가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호흡 마비가 오고요. 프로포폴이. 프로포폴 호흡 마비. 그때 프로포폴로 죽는 경우 대부분 그런 경우예요. 마이클 잭슨 프로포폴로 죽었잖아요. 프로포폴로 과다복용으로 죽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기능도 조금 떨어져요. 저혈압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프로포폴보다는 이제 미다졸람을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환자 입장에서는 프로포폴 한번 쓰고 나면 자고 일어났을 때 좀 개운하거든요. 미다졸람보다 더 개운한. 네, 미다졸람은 약간 좀 불쾌한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네. 미내시경 하고 나서 병원에 깨울 때 네. 더 자고 싶은데 막 네. 빨리 나가라 하는 것 같고 뒤기 막 더 자고 싶어. 맞습니다. 그게 미다졸람이었구나. 네. 프로포폴도 뭐 어차피 다 그렇긴 합니다. 그렇게 프로포폴을 하고 나면 좀 기분 잘 잤다 그런 느낌이고 미다졸람 뭔가 찝찝하긴 한데 어쨌든 끝났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미다졸람보다는 프로포폴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중독성이. 예, 그러니까 그렇죠. 중독 아무래도 잠 못 자는 연예인들은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폴을 선호할 수도 있죠. 근데 프로포폴은 그 기본 가이드라인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정말 법적으로.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비보험을 처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 문제가 보통 일어나죠. 쓰다 보면 중독이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쓰기만 하면 프로포폴이든 미다졸람이든 졸피뎀이든 굉장히 안전한 약이에요, 사실. 그 100년 전에 나왔던 수면제들, 마릴린 monroe가 수면제 먹고 죽었거든요. 뭐 그런 약들, 1960년대 일이에요. 그거 말고 또, 그 수면제 먹고 죽은 사람, 예전에 약 먹고 죽는다가 대부분 수면제거든요. 예전에 막 그래서 뭐 몇십알 한꺼번에 먹고 네. 이런. 예. 그쵸. 그 1920년대까지 거슬러 가면 약 먹고 죽는다가 아편인 경우도 있었어요. 아편이나 몰핀. 그걸 먹고 이제 좀 비교적 편안한 상태로 죽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약들에 비해서는 지금 사실 많이 개선된 거죠. 그러면 프로포폴도 이게 프로포폴이 우유 주사로 네, 많이 맞습니다. 알려지던 네. 그 하얀색이라고 네. 해서.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처방전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안 되는데 네. 여러 어쨌든 병원 돌아다니면서 맞기도 하고 그쵸. 편법을 쓰기도 하고 네. 가명 써서 막 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냥 그 정도로 좋아서 뭔가 빠져든다라는 걸 텐데 네. 잠을 잘 잔다, 개운하다. 라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럼 이제 이걸 마약처럼 찾게 되는 거. 그 마약 그 프로포폴도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고 큰 틀에서 마약류에 포함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마약이라고 부르는 게 크게 세 가지 범죄에서 있는데 네. 마약류 관리법 큰 틀의 마약류고 이제 마약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크게 세 가지거든요. 네. 프로포폴도 그 정도 급에 준하는 약이고 우리가 굉장히 까칠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약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고 그다음에 금단 증상도 있고 그다음에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거든요. 부작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궁금해한 거죠. 왜 이렇게 마약에 빠지는 걸까?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마약들을 해당하는 게
결국 이제 신경 전달 물질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약은 예를 들어 몰핀이다 하면은 아편이라고 하면 아편 수용체를 건드리는 물질이거든요. 네. 원래 우리 내인성 아편들이 있잖아요. 엔돌핀이라고 하죠. 네. 어떤 그런 게 작동하려면은 엔돌핀은 이제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네. 즐거워지고 막 네, 기분 좋아지고. 그렇죠. 한 30km를 달려야만 분비되는 건데. 아, 그래요? 아편 주사 한 방 맞으면 그럴 필요 없거든요. 혹은 몰핀 주사, 헤로인 주사 한 방 맞으면 30km 안 달려도 그 이상의 많은 엔돌핀, 그 이상의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몰핀, 엔돌핀처럼 작용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하네, 더 좋네. 그리고 그 쾌락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제가 또 비유를 많이 드는 게, 질문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을 대신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 질문 많이 받거든요. 마약을 대신할 수 있는 거? 네. 그 좋은 질문입니까? 안 좋은 질문입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아, 약간 어떻게 보면 우문일 수도 있고, 예.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답은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마약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워낙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마약이 작동하는 걸 보면 아까 엔돌핀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엔돌핀의 효과를 대응할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했죠. 엔돌핀의 효과를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30km 달린다. 러너사이 힘들죠. 네. 그죠? 딱 웃잖아요. 그죠? 네. 그 30km 어떻게 달려요?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몸을 굉장히 쉽게 간편하게 하지만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역설적인 게 뭐냐면 매운맛이에요. 매운맛? 매운맛이요. 우리 몸을 좀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주문해가지고 매운 짬뽕을 먹으면서 네. 엄청나게 매운 건 사실 고통과 연결되거든요. 그쵸. 신경 전달 회로가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짬뽕 한 그릇 다 비울 때쯤에는 엄청 매워, 뜨거워, 막 땀 뻘뻘 흘리는데 시간 지나면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 매운맛이 중독되잖아요. 다 먹고 나서. 네, 다 먹고 나서 생각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운맛이 중독되는 것도 그 정말 적은 엔돌핀이거든요. 매운맛에 이제 캡사이신이라고 하는데 네. 캡사이신에 의한 엔돌핀 분비는 학계에서 어느 정도 좀 공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 정말 간단하게 엔돌핀 정말 극미량 느끼는 것도 매운맛에 중독이 되고 사람들이 갈수록 자극적인 매운맛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것과 비교해다 줬을 정도의 마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매운 음식 잘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별로 공감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죄송스럽긴 한데 매운맛 말고 또 엔돌핀이나 도파민 나올 수 있는 게 도파민도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 도파민 나올 수 있는 게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모차르트 교향곡 들으면은 수면제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수면제 얘기하고 네,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네요. 네네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쥐가지고 실험해보면은, 한쪽에는 음악 안 들려주고, 한쪽은 모차르트 교향곡 들려주면 이쪽에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난 모차르트 음악을 쥐도 좋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정도로. 동물한테 실험해도. 네, 그렇게 해도 도파민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성 있는 음악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다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독성 있는 음악에 나도 모르게 도파민이 네. 나올 수 있는. 네. 근데 그 엔돌핀은 우리 네. 예전에 많이 들은 게 웃을 때 많이 나온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사실 좀 달라요. 즐거울 때, 네. 웃을 때? 정말 즐거울 때 나온 건 그때 도파민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 엔돌핀 같은 거 우리 몸이 좀 힘들 때 예. 그걸 이겨내고 나와서 좀 근데 기분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보상책이라고 봐야 되죠. 엔돌핀은. 그러니까 예전에 90년대 엔돌핀 치료 네. 그런 이야기 많이 웃음 치료 했어요. 막 이런 웃음 치료 거. 이야기 예. 했었잖아요. 그거는 조금 관점을 좀 달리 봐야 돼요. 엔돌핀이 나오려면은 엔돌핀들 우리가 뭐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엔돌핀이 막 효과 발휘한 것도 아니고 그럼 뇌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나오게 하기도 힘들고 그거 하려고 이제 마약 맞는 거거든요. 마약을 쓰는 거거든요. 결국 돌고 돌아서 마약이 되는. 뇌로 잘 들어가는 엔돌핀이라고 봐야죠. 이거 위험한 물질이죠. 엔돌핀은 보통 이제 고통을 극복했을 때 네. 나온다. 그 정도 생각하죠. 마약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네.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우리 수면 이야기 하다가 졸피뎀, 네. 프로포폴 이렇게 가버렸는데 네. 반대로 저는 이제 술을 잘 못해가지고 네. 한 맥주 한 캔? 오. 반 캔? 먹으면 그때 졸려요. 아, 그래요? 네, 졸려요. 네. 이게 술만 들어가면 이제 잠이 온다라는 분들은 네. 어떤 뭐 다른 기전이 있는 건가요? 술도 비슷해요.
술도 결국 뇌의 그 신경 회로를 조금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화합물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 기전을 명확하게 연구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은 전체적으로 억제성 물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전체가 다운되고 졸리고 막 그러니까요. 그는 저만 그러고 어떤 사람들 술 먹으면 막 업되던데요? 그 경우는 이제 억제성 신경 자체가 억제된 경우죠. 그런 경우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보통은 억제가 먼저예요. 한 잔 마시자마자 바로 업되는 사람. 아, 원래는 억제되는 건데. 네. 억제성 네. 신경 물질이 네. 억제가 돼서 네. 혼자 막 날아다니고 춤추고 막 그렇죠. 소리 지르고. 그 물질 자체로만 봐서는 억제성 물질이고요. 보통 이렇게 날아다니는 사람은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좋아서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순수하게 물질로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운시키는 물질이 맞고요. 그 기전을 이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수면제 이야기하면서 가바 그런 물질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물질이 좀 더 잘 작동할 수 있게 해준다. 알코올도 보통 그렇게 작동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좀 다르죠. 작용이 돼서 그렇죠. 그냥 알코올 해독 작용 속도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르신 중에서도 네. 좀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 뭐 네. 와인 한 잔을 일부러 마시고 주무신다라든지 네. 소주 한 잔 하고 주무시는 분들, 네. 그 정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한 병씩 먹고 자고 네. 뭐 2병씩 먹고 이것만 아니면? 그건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혼절할 정도로까지 드시는 걸 추천하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거 수면의 관점에서 봐서 본인만의 루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면 자기 전에 뭐 하고 그런 루틴을 지키는 게 더 좋아요. 순수하게 수면의 관점에서는 또 그래요. 루틴. 네, 루틴대로 가는 거죠. 또 약간 깨면 나 이거 해야 자는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지켜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수면제를 처방을 네. 받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약간 이제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는 게 수면제를 처방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는 내가 수면제 없이 아예 잠에 못 들지 않을까? 수면제 없이 못 살면 어떡하지? 많이 어떨까요? 쓰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예. 가이드라인을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졸피뎀 같은 거 한 달 이내, 한 달 이내에만 쓰게 돼 있고, 그건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가이드라인대로 복용했을 때는 그런 부작용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면 이제 본인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봐야죠. 이게 그 얘기인지 그 수면제가 죽음의 약이 된 수면제라는 챕터도 있더라고요, 책에. 네, 맞습니다. 어떻게 쓰였길래 이게 죽음의 약이 된 거예요? 일단 사형 집행을 하려는데 사형 집행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이제 사형을 집행해야 여러모로 네. 뭐 계속 할 수 있을 텐데 예.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재울까? 그거 가지고 뭐 에디슨이랑 테슬라는 서로 뭐 전기 가지고 예. 뭐 그런 경쟁도 했었거든요. 막 코끼리도 죽였다고 예, 에디슨이. 그렇죠. 에디슨이 전기 가지고. 예, 그런 이야기들도 막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뭐 예전처럼 이제 칼로 내리칠 수도 없는 거고 사형수를. 예, 지금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하게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약물을 이용해서 죽이는 방식을 택했는데 네. 그 약물이 크게 세 가지로 보통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뭐 모든 나라에서 다 똑같이 쓰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네. 일부 주별로 다 좀 다르긴 한데 그 첫 번째로 쓰이는 게 이제 약물 세 가지 혼합인데 첫 번째로 쓰이는 게 이 보통 수면제예요. 수면제고 그 수면제는 이 사람을 또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용도도 있지만 그 수면제 단계에 죽는 사람들도 꽤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면제는 많이 복용하면 호흡근이 마비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안 죽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근육 마비제를 쓰거든요. 그럼 역시 호흡근이 완전히 마비가 되죠. 아, 이런 폐도 못 움직이고 네, 하니까. 폐 근육이 마비되니까. 세 번째 심장 마비시켜요. 그래서 칼륨 클로라이드, 포타슘 클로라이드, KCl이죠. 포타슘 클로라이드를 보통 쓰면 예. 과량으로 넣어주면은 심장 세포에서 이제 이온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수축을 못 하거든요. 그럼 심장도 못 뛰게 되는 거죠. 예, 보통 그 세 가지를 쓰곤 했는데 이제 수면제는 최근에 이제 뭐 미다졸람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예 과량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그냥 사형 집행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예. 그렇지 않고 약을 먹다가 죽은 경우들도 꽤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이. 치료 목적이나 아니면 네. 진짜 그 수면에 들기 위해서 네. 먹는데. 그 히스레저 같은 경우가 그
조커, 예. 그 다크나이트 조커로 유명했고, 다크나이트 개봉하기 직전에 사망한 채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자살이다라고 했었는데, 좀 더 조사해보니까 자살이 아니라, 아 히스레저 자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살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조커 연기한 배우들 다 잘 살고 있거든요. 다 잘 살고 있고. 그때 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었어요? 자살하려.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험 업계도 마찬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죽으려고 약을 먹은 게 아니라 약을 먹다가 죽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일종의 사고사라고 보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약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죽으려고 까지 선택한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사인을 조사해보면 이제 수면제 5개와 그 다음에 다른 알약 하나, 수면 유도제 좀 약한, 네. 그 다음에 아편계, 그러니까 몰핀계, 마약류 수면제 2종이 있고, 그 다음에 미다졸람이랑 비슷한 형태의 수면제가 3개가 있거든요. 그 뭐 다음에 히스레저 집에 있었다고요? 이스레자 자기가 그 사람 복용을 한 거예요. 아, 동시에 그만큼을? 동시에 그만큼 복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복용하면, 그러니까 다 합법적으로 처방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복용해야 되는데 6개를 과량으로 복용하니까 호흡마비 오는 거죠. 이제 히스레저는 유명이니까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편집장님도 딱 알 정도잖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들도 네. 삶을 끊기 위해서 그만큼 먹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막 괴로워서 빨리 자고 싶고 막 어떻게 막 네. 힘들어서 하나 둘씩 먹고 더 먹고 하다가 네. 그냥 끝날 수가 그렇죠. 있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죽으려고 먹는 경우들도 있죠. 그게 정말 오.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 사람만이 알겠죠. 네. 그 마랄린 몰루가 죽었을 때 그 바비탈계 수면제를 먹고 죽었거든요. 일부 문헌에 따르면 47알이 검출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7알. 네, 일부 문헌에 따르면 그래요. 47장이. 나중에 저기 부검했을 때. 때. 그 정도면 이제 죽으려고 먹은 건지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그래서 부검 감정서에 보면은 수어사이드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프로버블 수어사이드라고 했어요. 아마도 자살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죽으려고 먹은지 먹다가 죽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약을 먹고 죽은 건 맞죠. 아무런 그 어떤 증거도 다른 외적인 정황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만약에 마릴린 monroe가 그날 밤을 잘 넘겼더라면 그 다음날에 그 약을 안 먹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또 먹지 않았을까요? 잘 자고 일어났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 물론 그럴 수도 그렇잖아요.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이 날마다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살하려고 생각하다가도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그래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약물 때문에 그 약물이 하나의 촉매가 될 수는 있는 거죠. 수면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 뭐 그런 것처럼 딱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혹은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접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당국의 입장에서 그 약물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할 수밖에 없죠. 이거 위험한 약이니까 조심해라라고 할 수밖에 없죠. 혹시 그 연예인의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셨나 봐요, 교수님이. 특히 약과 관련된 거니까. 유명인들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네. 좀 사인의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직접적인 사인은 프로포폴이죠. 프로포폴로 인해서. 과다 네. 그거예요. 예, 그렇죠. 프로포폴로 인한 호흡 마비라고 봐야죠. 그것도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럼- 프로포폴, 마이클 잭슨이 자살인지 사고사인지까지는 저는 여기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본인만 알고 있는, 본인만 알 수 네. 있는. 수면제 아까 뭐 잠깐 부작용,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살 충동까지 이룰 수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부작용들도 있을까요? 수면제, 뭐 호흡마비도 이야기를 네. 했고, 그 다음에 프로포폴 아까 심장근이 적게 뛴, 좀 혈압, 저혈압 같은 부작용도 있고요. 그래 그런 것들을 보통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약을 먹었으면 자야 돼요. 반드시 자야 아니 돼요. 근데 그게 본인의 의지랑은 네. 잘 안 되지 않나요? 저도 그것도 뭐, 해봤거든요. 네. 수면 내시경 할 때 예. 내가 한번 앉아봐야지. 약간 약 넣는 대단하십니다. 기분이 뭔가 오는데 앉아봐야지, 버텨봐야지 했는데 일어나세요. 3초로 먹는 거예요. 3초를. 그렇죠. 네. 하나 약 들어가면 하나 둘 셋 세세요. 그러면 네. 하나 네. 둘, 일어나세요. 끝난 정도로- 거죠 그 사이에. 네, 그게 정맥 맞추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혈관에 바로 들어가니까 그런 거고요. 알약은 뭐 대부분 다 잘 자죠.
대부분 잘 자지만 간혹 이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걸 알 거예요. 간혹 얘가 먹고 안 자는 경우가 있네 하면 바로 약을 바꾸던가 끊던가. 주변 사람이 네. 누구라도 봐주면 네, 다행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에 사고를 치는 경우가 크게 인식이 돼서 그렇지 약물 자체로는 그 정도면 괜찮은 약이에요, 사실. 가이드라인대로 복용한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잠들었을 때 본인이 무슨 잠꼬대를 했는지 무슨 행동을 네. 했는지 모르듯이 네. 수면제를 먹었을 때도 본인이 기억을 당연히 그럼 못하는 거겠죠. 그래도 일단 자는 사람들 기억 못하죠. 자는 그래서 얼마 사람들. 전에 그 네. 프로그램 사실 요 대담 준비하려고 찾아봤더니 졸피뎀 먹고 아. 이제 가족 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니터링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네.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아. 근데 나중에 그거를 제작진이 찍어서 보여줬는데 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이, 그렇죠. 내가 자려고 수면제를 먹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돌아다니고 전화를 하고 네. 밖에 나갔다 오고 네. 심지어 어디 길을 건너 갔다 오고 막 이런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우 이제 옆에서 봐줘야 되거든요. 너 이상하다라고 봐줘야 되고.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사는 분들은 일단 가이드라인대로 그냥 제대로 딱 정량 지켜서 복용하시길 이제 추천드릴 수밖에 없죠. 수면제는. 졸피뎀이 안 맞으면 졸피뎀 말고 다른 수면제들도 많아요. 다른 수면제들도 있어가지고 신경 안정제들도 있고 그 약국에서 흔히 복용할 수 있는 기본 수면 유도제들도 있거든요. 항히스타민제들 그런 것들도 좀 효과가 있으니까. 혹시 프로포폴 말고도 다른 수면제들도 중독성이 있나요? 다른 수면제들 중독성 다른 수면제들을 해봐야 사실 대표적인 게 졸피뎀이랑 다른 약 에스조피클론 네, 그런 네, 약물들 대부분이거든요. 중독성이 아예 없는 약 아예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법에서 딱 이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조금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네. 마약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 만들지 뭐 조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쪘을 수도 있고 구웠을 수도 있고 네. 처음에 인류의 마약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인류 최초의 마약은 대마예요. 대마. 네, 기록상에 남아있는 건 대마. 왜냐면 잘 길러지니까. 잘 자라요. 대마는 우리가 굉장히 규제하고 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삼. 그 네. 3배의 그 3이에요. 거기서 줄기로 뭐 옷도 짜고 막 그랬던 네. 식물이거든요. 잘 자라고 먹기도 편해요. 그 와중에서 환각 성분이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마를 기원전 1000년, 12,000년 그 정도까지 보더라고요. 와. 대마의 맞자가 마약의 맞자예요. 같은 맞자예요.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하면은 악마 맞자를 쓰지는 않고 네. 대마의 맞자를 쓰거나 간혹 이제 마비할 때 쩌릿쩌릿하다 그 마비할 때 네, 맞자를 네, 쓴 네.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악마의 약은 아니고요. 악마 맞자는 완전 환자 자체가 완전 다르고요. 대마가 가장 처음이라고 봐야 되고 대마는 전 세계 어디서든 다 잘 자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대마가 유행하게 된 게 1970년대 주한미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한미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에서 그 막 많이 쓰고 있는데 막상 우리나라로 오니까 대마를 미국에서 가져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네. 막상 보니까 우리나라에 잘 자라요. 심지어 우리나라 밭에 보니까 주한미군 기지 밖에 보니까 잘 자라고 많이 보던 건데 그거에서 빻아가지고 피워 쓰니까 괜찮은데 쓰는 거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K 대마에게 빠진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쫙 퍼지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마약 70%는 이제 대마라고 봐야죠. 그렇게 보통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편 양귀비에서 나온 건데 그거는 기원전 한 3000년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대마 그 다음이라고 봐야 되죠. 아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아편에서 몰핀이 나오고 아편에서 그 효과를 내는 보통 진정 효과거든요. 네. 가라앉고 그 다음에 진정 행복감, 수면 이제 그런 효과, 그다음에 마취도 되고 이제 그런 효과가 이제 아편인데 그 성분 효과 내는 성분이 이제 몰핀이잖아요. 네. 근데 아편에서 몰핀 함량 20%도 채 안 돼요. 그 20%를 분리해낸 거죠. 1800년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몰핀 형태를 쓰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졌죠. 그러다가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화학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헤로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괴물이 나왔거든요. 헤로인은 몰핀보다 효과가 더 세요. 아편에서 뭔가 화학식으로 변한 게 헤로인이에요? 아편에서 주성분을 몰핀으로 분리를 했고요. 이때는 화학 구조가 바뀌진 않았어요. 순수하게 순도가 높아진 거고요. 네. 그다음 몰핀의 구조를 화학적으로 좀 바꾼 게 헤로인이에요.
그래서 유엔 마약 보고서 같은 거 보면은 2010년도 자료긴 한데 전 세계 아편류 시장은 한 65조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아편, 몰핀, 헤로인 등등 다 포함해서 그중에 55조 원이 헤로인이에요. 와, 그래요? 그러니까 헤로인 사람들이 아편부터 해가지고 쭉 갈 때까지 가면 이제 헤로인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헤로인은 길거리 마약의 대명사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 쓴 사람 끝까지 가는 이제 그런 류의 마약이라고 봐야죠. 그게 제일 센 거예요, 중독성? 사실 더 센 것도 많아요. 더 센 것도 많았는데 이제 헤로인은 180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되거든요. 네, 1898년에 일반 의약품으로 기침약으로서 개발돼가지고 팔렸어요. 헤로인이요? 네, 헤로인 기침약이었어요. 기침약이요? 네, 코프. 저 요즘에 기침 많이 하는데. 그때는 약국 가서 돈 내고 그냥 살 수 있는 약이었습니다. 네, 헤로인 쓰지 마세요. 그럼요. 네, 큰일 맞아요. 나죠. 인생 막장으로 네, 가는 건데. 헤로인은 제가 아는 한 약학적 용도가 없어요. 약학적으로 쓸 수가 없다. 약학적으로 용도가 나중에 좀 기회 될 수 있으면 설명드리는 게 딱 하나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어쨌든 헤로인은 굉장히 위험한 약이고 그래서 효과도 몰핀보다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헤로인을 미친 듯이 썼거든요. 1910년대까지 썼어요. 그러다가 법적으로 규제가 되죠. 그 뒤로 이제 마약류가 많이 좀 근절이 됐어야 됐는데 헤로인은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헤로인 맛을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1919년부터 미국 금주령 시대였잖아요. 14년간. 그러다 보니까 마피아들이 술도 팔지만 마약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헤로인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살아나요. 그렇게 헤로인이 계속 커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헤로인보다 더 좋다라고 하면 좀 애매하네. 더 효과 강한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헤로인 사람들은 그냥 마약하면 헤로인? 그리고 대명사처럼 장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헤로인이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거죠. 아스피린보다 더 좋은 진통제들 많거든요. 그래도 아스피린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 봐야죠. 근데 헤로인이 처음에 기침약으로 쓰였던. 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기침을 안 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기침을 정말 많이 했으니까 그런 약이 나왔죠. 앞뒤가 좀 달라졌구나. 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질병, 결핵, 폐렴, 그 사람들 죽이는 것들이 대부분 기침과 연결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기침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결핵 환자들은 기침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 항생제 나오기 전이에요. 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가지고 요양했어요. 대표적인 데 스위스 다보스에 다보스 포럼 하잖아요. 거기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렇게 요양하면서 마을이 자라난 거예요. 다보스가 다보스예요. 그 정도로. 공기 좋은 마을. 네, 산 좋고 공기 좋은 마을. 실제로 요양이 되기도 해요. 네. 실제로 완치된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 시절이었으니까 기침약 어떻게 찾고 싶었고 마침 편에서 몰핀이 20%라고 했고 그랬습니다만 코데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약도 나오거든요. 코데인은 약으로 좀 많이 쓰였어요. 코데인? 네, 그 약은 또 기침약이기도 해요. 진해거담제, 기침과 가래를 줄여준 약이긴 하거든요. 네. 코데인이 잘 팔리니까 이제 몰핀 말고 더 좋은 약을 개발해 보자라고 하면서 헤로인 같은 약을 개발해서 기침약으로 쓰려고 한 거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진통제로 쓸 효과가 있구나 해가지고 만드는 회사 바이엘사거든요. 아스피린 만든 날짜가 1897년 실험 노트에 기록된 거 보면 딱 2주일 차이에요. 11일 차이로 아스피린을 만든 연구진이 헤로인도 만들어요. 바이엘에서? 네, 거의 같은 합성 전략으로 만들거든요. 그 정도로 같은 팀에서 두 개를 만들고서 얻은 걸 좀 더 중점적으로 팔 것인가 하다가 거기서는 아스피린을 좀 더 추천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래서 아스피린을 좀 더 중점적으로 팔아요. 근데 헤로인도 팔긴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유통이 되고 쓰다 보니까 이거 좀 위험한데 라는 걸 초반에 알게 된 거죠. 1900년대. 그러면 지금은 네. 이 바이엘사의 헤로인이 네. 아예 팔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진통제로는 쓰이는 거야? 약학적 용도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하나도 없었는데 딱 하나 정말 애매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스위스에서 1989년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자국민의 마약 중독자 비율이 유럽에 헤로인 정말 많거든요. 헤로인 중독자 비율이 0.4에서 0.8% 전 국민의 많은 거네요. 엄청 많은 거예요. 100명 중에 1명 있는 거, 200명 중에 1명 있는 거잖아요.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독자들 때문에 정상인들이 생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피아들도 자라나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팔거든요. 불법으로 파니까 순도 조절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정부에서 헤로인을 나눠줘요.
정품 헤로인을 나눠줍니다. 이거를 헤로인, 그래요? 네, 헤로인 어시스티드 테라피라고 부르거든요. HAT라고 부르는데. 약을 약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마약을 끊게 하면 좋겠는데 안 돼요. 이게 1910년대부터 유통된다고 했는데 1989년까지도 하나도 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잘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사기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주사기만이라도 써라. 간염, 에이즈 전염되니까. 근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냥 아예 헤로인 자체를 줘버리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그래가지고 1994년도부터 그게 시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94년이요? 네. 94년도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 스위스에 가면 헤로인을 준답니다. 아니 아마도 뭐 제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 뭐 난리 나겠네. 네, 네. 그러지는 마시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스위스에 제가 알고 있는 헤로인의 유일한 약학적 용도, 이걸 약학적 용도라고 분류해야 될지 저도 좀 애매합니다. 네, 제가 아는 그나마 야. 정부에서 쓰는 유일한 용도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코로나 시절에는 심지어 그러니까 그게 중독자들 헤로인 주사 맞는 사람들 하루에 한 2번 정도 맞거든요. 헤로인은 잠깐만 안 맞아도 바로 금단 증상 나타나요. 우리가 보는 흔히들 아는 마약에 그 막 떨고 증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게 하루만 안 맞아도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센터로 와가지고 뭐 주사실 같은 데서 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 세금으로 뭐 세금으로 한다고 해야죠. 스위스에서 네. 세금으로 헤로인을 맞는 사람들이 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네.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죠. 뭐 자기 나름의 어떤 루틴이 있겠죠. 와, 그러니까 막 네. 길바닥에 저 뻗어 있는 그런 약쟁이들이 아니라 네, 그렇죠. 일반 시민들이 솔직히 정상적인 경제 활동 어느 수준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네. 와 스위스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처음 들었네 저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스위스의 방식으로 뭐 노르웨이라든지 북유럽도 헤로인이 되게 심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좀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세금으로 헤로인 주는 세금으로 주겠지만 잘 사는 나라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야. 커버할 정도의 여력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센터로 와가지고 하루에 2번씩 맞던 거를 코로나 시절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완전 그쵸, 셧다운이 그쵸, 됐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배송을 해줘요. 저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네. 우리 기준으로 네. 웃겨서 그러는 겁니다. 네. 와 이거 진짜 웃긴다. 아니 요즘 그 무슨 뭐 우리나라도 마약과의 전쟁을 하는데 뭐 네. 택배를 통하기도 하고 뭐 해서 이거 막 다 잡아내고 있는데 이거는 네. 나라에서 택배로 헤로인을 딱 보내지. 1년간. 그냥 정말 그 코로나 우와. 심했던 시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예. 이 사람들한테 배송을 했을 때 배송하면 위험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그 일주일간 쓸 수 있게끔 14개를 주는데 그게 뭐 한 3일 만에 다 써버리고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직원이 보는 앞에서 주사를 맞으면 적어도 호흡마비로 죽을 일은 없잖아요. 야. 근데 그런 것도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감수하고 준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의외로 조절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주변에 잔뜩 꼬이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약을 나눠줄 때 혹은 배송을 할 때 그 사람들 집 주변에 어떤 브로커로 보이는 서성 있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 라든지 뭐 그런 문구는 좀 있어요. 아마 뭘 받아서 팔려고 했던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건 아닌데 자기 주관으로 그렇게 쓰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유지는 됐어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헤로인 위험한 건 아는 거예요. 마약 위험한 거는. 그리고 술, 담배 위험한 거 아시잖아요. 마약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아니 그럼 그거를 끊게끔 도와줘야지. 뭐, 그러니까 나라가 끊게끔 도와주려는 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사실. 하여튼 그 나라의 네. 방식이니까 미국도 잘 안 되고 미국도 뭐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 쇼킹합니다. 좀 황당한 스토리들이 많죠.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대마초가 네. 담배보다 중독성이 덜하다. 음. 그래서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네. 중독성이 덜한가요? 그 중독성을 순수하게 약효만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중독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에 뭐가 있냐면 접근성이 있어요. 접근성.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느냐. 예. 그 편집장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핸드폰 게임 같은 경우 터치 몇 번만 하면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와. 애니팡 뭐 그런 것들 그럼
무료로 그냥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그 주는 효과 자체가 크지 않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면은 그냥 금방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애니팡 누구나 다 이 타격감 소리 그쵸. 이게 중독성이 되듯이. 네. 그리고 몇 번 터치하면 한 번 죽더라도 몇 번만 터치하면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정말 큰 거거든요. 그 바로 옆에 손을 뻗어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순수하게 약물의 고유의 활성만 가지고 중독성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마의 중독성이 약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 팩터까지 고려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중독성을 어떤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어떤 논문에서는 대마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뭐 내가 보니까 뭐 실제 각종 증언들 막 그런 것들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독성이 낮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대마초는 어느 나라에서든 다 키울 수 있고 잘 자란다고 네,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접근성은 이제 너무 높죠. 높은 그렇죠. 거네요. 네, 규제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얼마 전에 그 법무부 장관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마약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위험의 비용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마약이 너무 싸졌다라는 거죠. 위험 비용. 예전에는 네. 마약 한번 잘못 유통하거나 잘못했다 걸리면은 네. 막 징역 몇 년형 받고 네. 그러니까 이 마약이 비쌀 수밖에 없었다. 네. 막 몇십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네. 이제는 무슨 뭐 1, 2만 원짜리 일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가격이 싸졌다. 처벌을 좀 안 하고 잘 안 잡다 보니까. 네. 그래서 위험 비용이 낮아졌고 청소년들까지도 지금 마약을 할 수 네. 있는 사회가 돼버렸다. 이런 그렇게 지적을 됐죠. 하더라고요. 네. 그 말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마약 구하는 게 피자 시키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마약 중독자고 어느 정도 루트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피자 하나 주문하는 것보다 더 쉬우니까 간다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 같은 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름의 루트가 있고 한번 발을 들이면은 본인이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 브로커들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처음 무료로 준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마약의 중독 세계에 발을 들이면 그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그런 경우죠. 갈수록 구하기 더 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름아름 그 인프라라고 하면 좀 웃긴 합니다만 발이 넓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들은 뭐 약 만드는 방법을 다 알겠습니다만 네. 그것도 뭐 조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걸 알려달라는 거는 아니고. 뭐 유통이라고 봐야죠. 유통. 네, 유통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지금 동남아에서 뭐 필로폰이 들어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국내에서 퍼지는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가속도가 붙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유통 한번 잘못하면 폐가 망신하고 네. 그 일당이 그냥 일망타진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활발하게 막 유통을 해도 막 팔 때도 많아지고 네. 걸려도 손방망이 쳐버리고 그쵸. 잘 안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런. 아무래도 좀 그런 제도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우리 약학 네. 대학 교수님이시니까 네. 백승만 교수님은 맘먹으면은 마약을 만드실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만듭니다. 만드실 수 있는데 못 만든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마약 만들려면 마약류 취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예.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아니 뭔가 이게 분자 화학식으로 네. 이 분자 조각가들 책 보면은 만들 수 있는 편집장님. 거 너무 던지나? 네, 편집장님. 너무 던지나? 네, 저는 만들 수가 왜냐면 없습니다.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네. 화학식 네, 이고. 그쵸.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맘먹고 노력하면은 어떻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작정하고 왜 브레이킹 배드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브레이킹 배드요? 네, 그거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고 지금 완결까지 났어요. 그 상도 네. 많이 받은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 이제 화학자가 화학 선생님이에요. 그 유명한 화학자였다가 사연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마약이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과 아내에게 뭔가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마약을 만들어서 파는 드라마예요. 그 처음에 이제 제조 만드는 과정의 어려움 같은 거 막 나오고 나중에 유통과 관련된 이야기, 마약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들 막 나오고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뭐 그런 선생님들처럼 뭐 작정하고 설비를 갖추고 그다음 어떤 뜻을 가지고 만들려면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저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 무서운 곳이군요. 네. 네. 막 낚아요, 저희. 네, 막 낚아요. 너무 하시네요. 네, 헤로인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대마, 아편, 헤로인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코카인도 있고 네. 필로폰도 있고 네. 이게 솔직히 저는 잘 몰라가지고 네. 이게 뭐가 어떤 차이인 거예요? 뭐 화학식의 차이야, 뭐 반응의 차이예요? 일단 마약은 법적인 분류는 뭐 그러려냐고 효과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사람을 흥분시키는 물질, 사람을 진정시키는 물질. 네. 어쨌든 둘 다 기분은 좋아집니다. 그다음 환각제, 아. 사이키델릭이라고 좀 표현을 하긴 하는데 쉬운 표현으로 그냥 환각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LSD라든지 대마도 약간 환각 효과가 있고요. 대마는 진정 효과, 환각 효과가 좀 있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네. 아편에서 나온 물질들, 아편, 몰핀, 헤로인 같은 경우는 다 진정제예요.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나중에 호흡마비로 죽게 되는 그런 물질들이고요. 아편, 네. 그다음에 몰핀, 몰핀, 헤로인까지는 네, 다 진정제. 그래서 그 진정제죠. 많이 먹으면은 네, 그냥 사람이 네. 호흡마비로 그냥 죽는.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래도 그 기분은 좋아지지만 호흡근도 좀 약해지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네네. 잠도 와요. 그 와중에 또 구토도 일어나요. 그럼 딱 죽기 좋은 조건이죠. 딱 죽기, 그래 실제로 이렇게 많이 죽고요.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코카인이라든지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좀 각성제예요. 사람을 확 끌어올리는 물질이에요. 그 둘은 기원 자체가 다른데 지금 최초의 마약을 제가 대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코카인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코카인은 천연물이거든요. 천연물이에요? 남미의 코카 나무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코카 잎에서 나온 물질이고 코카콜라에 코카인 쓰였어요. 초반에. 아주 초반에. 네, 그래서 코카콜라. 그 코카콜라의 네. 코카랑 코카인의 코카랑 네, 똑같은 같은 나무예요? 물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카 잎 추출물 넣었어요. 초반에. 코카인을 분리해서 쓴 건 아니고요. 코카 잎 추출물 넣었으면 코카인이 들어간 거죠. 그 당시로는. 그런데 나중에 규제가 더해져가지고 이제 코카인 안 들어가면 지금은 없어요. 지금 혹시 없고. 진짜 죄송한데 이거 정말 호기심에서. 네. 그래서 처음에 코카콜라가 중독성이 있고 이랬던 거라는. 그랬다고 봐야죠. 그랬다. 그래요? 초반에 좀 그런 게 있었겠죠. 아주 초반에? 코카인 가지고 사실 지금 콜라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와인에도 넣었고요.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아, 그래요? 네, 1860년에 분리가 되거든요. 그 물질이. 1860년. 네, 1860년에 분리가 되는데 그 뒤로 뭐 와인이라든지 콜라, 음료수 등에도 쓰고 광범위하게 썼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규제가 들어가면서 1914년인가 규제가 들어가면서 그 뒤로 이제 쓰이지는 않았고요. 네, 코카인은 그 천연 추출물 지금도 남미에서 많이 생산하거든요. 또 콜롬비아 그런 나라들에서 우리 수리남 드라마 수리남이 딱 코카인, 남미 수리남이 코카인 유통하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거든요. 네네네. 그런 지역에서 지금까지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보통은 이제 미국으로 많이 수출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코카인 왜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 막 그때 코카인 막 흡입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쵸 그 영화 나온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 가루에 해놓고 이렇게 코로 흡입한 게 그게 코카인이에요? 네, 그게 코카인이에요. 그렇게 막 성공한 자들의 어떤 특권처럼 막 썼지만 실제로 효과 자체가 흥분 굉장히 많이 힘을 내게 하고 원래 그냥 잎에 씹어 먹으면 힘이 나던 물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미 원주민들이 그거를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역 정복한 유럽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 씹어 먹게 하면은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씹어먹게 냅뒀어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도 써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잎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물질을 추출하고 코카인을 합성하는 법을 막 연구를 하면서 나중에 많이 좀 쓰이게 됐죠. 유럽과 미국에서. 코카인은 그렇고 필로폰, 성분명은 메스암페타민이에요. 필로폰이? 네, 여기서 그냥 필로폰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메스암페타민. 네, 필로폰은 상품명, 일본에서 판매한 상품명이고 네. 메스암페타민 그 성분명인데 그 물질이 유럽에서 뭐 독일에서도 쓰였고요. 독일에서 2차 대전 당시에 뭐 전격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네네네. 병사들이 그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막 행군했다 그러거든요. 그때 뭐 병사들한테 나눠주고 막 그랬던 물질이에요. 메스암페타민. 그러니까 일종의 각성제를 먹여가지고 네. 잠 안 자고 계속 전투할 수 있게 하고 그쵸. 힘이 나는 것처럼 네. 만들어버린 힘이 거네요. 나죠. 잠깐은 힘이 날 수 있죠. 실제로 잠깐은.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 이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 190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되고 본격적으로 팔린 거는 이제 2차 대전 전이에요. 1930년대 그때부터 팔리기 시작했는데 노동자들이 그 약을 쓰니까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권장했어요. 지금 바카스나 커피처럼 많이 권장하던 시대였고, 그래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우리 2차 대전 때 이기려면 뭐 태평양 전쟁 이기려면 이걸 많이 만들어야 돼. 대량으로 생산했죠.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많이 쓰려고 했습니다만 알다시피 졌잖아요. 한 방에 졌잖아요. 한 방에. 일본이? 네, 일본 1945년에 한 방에 졌잖아요. 두 방이라 봐야죠. 그래서 원자 폭탄을 맞고서 패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전쟁 후에 일본 민간인들한테 풀리거든요. 필로폰이? 예, 풀리다가 1951년인가? 그때 일본에서 이제 마약법을 제정하면서 필로폰을 금지를 시켜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동안에는 자기네가 전쟁해서 남의 나라 침략하려고 네, 그렇게 썼다가 필로폰 서로 막 주고 막 네. 이거 먹고 이래 이거 먹고 그쵸. 싸워 이래 네. 놓고선 그래갖고 그다음 민간인들 써보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는 걸 안 거죠. 충분히 역효과가 드러날 시점이잖아요. 1951년이면. 그래서 마약법으로 규제를 하고 그래도 못 끊었어요. 그래도 그 음지에서 계속 팔리다가 예. 동경 올림픽 1964년인데 그거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단속하면서 네, 그때쯤에 이제 그 제조 시설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넘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여튼 안 좋은 거는 도쿄올림픽 때문에 네. 단속 많이 하니까 네, 우리나라 그 세력이 제조 시설. 우리나라로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다시 일본으로 다시 밀수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수출. 네, 역수출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박정희 있을 때 그 규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제 우리나라 팔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우리나라에 팔고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지 마약왕 네, 배경 다 네. 부산이거든요. 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규제 많이 하니까 다시 동남아로 가요, 이제. 지금 동남아에서 많이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메스암페타민은 사람이 만든 물질이에요. 예, 정말 인공적으로. 인공적으로 일본에서 만들었고 독일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전쟁에서 또 쓰고 그렇게 했던 물질인데 2차 대전 그냥 했던 독일하고 일본이 그냥 다 이 필로폰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유럽과 미국이 안 썼냐면은 유럽과 미국은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다른 물질을 썼습니다. 거기도 각성제 먹이고서 싸우세요? 네, 싸웠어요. 암페타민도 만만치 않은 물질이거든요. 근데 암페타민 우리나라에 이제 금지가 돼 있는 물질인데 미국에서는 각성제 용도로 좀 쓰기는 해요. 암페타민은. 그러니까 나라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 나라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치가 좀 다른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메스암페타민은 완전히 규제가 돼 있는 물질이고요. 그 필로폰이 네. 히로뽕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필로폰, 히로뽕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일본의 상품명. 네, 상품명이죠. 상품명. 그러면 그 뽕쟁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네, 나온 그렇죠. 건가요? 주사 맞는 뽕쟁이가 그거죠. 필로폰은 주사예요? 네, 필로폰 주사.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거 마시기도 하고 마셔도 효과 있어요. 마시고 어차피 몸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사람들이 마시는 것보다 주사가 더 효과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환각. 환각은 LSD가 제일 대표적인 물질이고요. 대마도 좀 환각 효과가 있고요. LSD 같은 경우는 환각 효과가 굉장히 강해요. 그거 만든 사람이 1939년인가 38년인가 예. 그때 그것도 역시 우연히 만든 물질이에요. 자연에서 나온 물질을 조금 바꾼 거거든요. 예. 맥각이라고 하는 그 곰팡이에서 예. 나오는 그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화학자가 만들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굉장히 어지러운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네,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네.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어지럽지? 내가 오늘 실험한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심지어 그게 화합물이 자기 손에 닿은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럼 굉장히 극미량이 자기한테 노출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적은 물질 가지고 나를 환각에 이르게 할 수 있나?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물질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희석을 거듭해가지고 예. 굉장히 극미량을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용을 하는 거예요. 먹어봐요? 자기가 직접. 그리고 겁나니까 주변의 자기 조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좀 봐달라고. 나 좀 지켜봐달라. 그래가지고 그 노트에 보면은 오후 4시부터 네. 그 약을 복용을 해요. 4시에 한 복용하고서 10분 단위로 일지를 써요. 네. 뭐 했다라고 하는데 4시 40분부터인가 이제 약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막 어지러워지기 시작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4시 50분쯤에는 문장을 다 마치지를 못해요. 문장이 중간에 끝나요. 그 다음에 그때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쉬어야겠다. 동료들한테? 네. 그 옆에 있는 지켜보는 동료한테.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좀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조수랑 간 거예요. 가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자기는 이제 그걸 기억을 용케 또 했어요. 뭐 길이 올라오는 것 같고 주변에 뭐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너무나 생생하게 생동감 느껴지는 비비드라는 표현 쓰잖아요. 생동감 느껴지는 환경 변화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집에 가가지고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를 유지했었고 네. 조수는 의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왕진해달라고 한 거예요. 의사 왔을 때쯤에는 상황이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져가지고 큰 문제 없이 워낙 극미량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괜찮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조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자전거 타고 갔는데 나 괜찮았냐? 하고 보니까 조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알버트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선생님 멀쩡했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조수가 지켜봤을 때 이 사람이 자전거를 뭐 억지로 탄다든지 과속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멀쩡하게 타고 갔대. 조수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예. 자기가 느끼기에는 다른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다른데 조수가 봤을 때는 전혀 어떤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서 회사 경영진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 환각이 느껴지는 이물질 정말 극미량에 존재하는 이물질만 가지고 효과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약으로 팔까 연구를 시작을 하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약으로 써야 될지를 의사님들이 적응증이라고 그러는데 효과 있는 물질을 어떤 질병에 쓸 것인가를 의사는 찾는데 실패해요. 1950년대, 60년대 지나면서 약으로 개발이 안 돼요. LSD 같은 경우는. 근데 약으로 개발 안 됐는데 정작 실험실 밖에서 이 물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이 히피들이라 그러잖아요. 1960년대 어떤 자유로움의 상징. 예. 그 젊은이들이 LSD를 복용하면서 한껏 뭐 쾌락을 만끽하고서 막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본인이 만든 것 가지고요, 아니면 밖에서 또 누군가 만들었다. 누군가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위스 제약회사 산도스라고 하는 제약회사인데 그 제약회사에서 뭐 그 합법적으로 팔진 않았는데 그래도 아름아름 좋다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어서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까 연구원 뒤에 자전거 뒤에 쫓아가던 후배 아니? 그러려나요? 추측. 예. 추측이죠. 네, 아마 아닐 겁니다. 예. 아마 아닐 거고요. 그렇게 아름아름 퍼지다 보니까 그래도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쓰게 되고 마치 젊음의 상징처럼 대마와 LSD, 환각제가 젊음의 상징처럼 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서도 규제를 들어가고. 왜냐하면 그렇게 환각에 빠진 사람들이 뭐 환각도 하지만 LSD도 즐기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냥 LSD에 빠져가지고 환각도 느끼기도 하지만 또 멀쩡한 상태로 와가지고 또 반전 운동도 했거든요. 베트남 전쟁. 환각에 빠져서 한 건 아니고요. 반전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세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예. LSD를 규제를 하면서 뭐 대마도 규제하고 정책적으로 좀 많이 규제를 했던 그런 좀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요. 근데 이게 환각에 빠지면 네. 우리는 그냥 막 비틀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데 그냥 멀쩡히 비틀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양이 많아지면은. 그리고 멀쩡한 상태로 사고 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아까 졸피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졸피뎀은 환각이랑은 다른데 LSD에 빠져가지고 운전을 한다든지 뛰어내린다든지 하는 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규제를 해야 돼요. 효과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근데 이제 환각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우리나라도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저 학교 다닐 때도 본드. 그때 그쵸.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본드 본드 흡입하고. 흡입하고 막 이런. 네. 그러면 환각인데 네. 본인이 장풍이 나간대요. 장풍을 쏴가지고 그런 육사 친구도- 빌딩을 네. 넘어뜨렸다. 그런 친구도 꼭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네. 이제 건너서 들은 얘기입니다. 네. 이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너 명이서 이불 위에서 네. 본드를 했나 봐요. 근데 이불을 한 놈이 이렇게 잡고 네. 오 하니까 얘네가 양탄자처 이걸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가지고 오 하면 다 같이 오 하고 네. 하늘을 날아다녔다는. 이것도 환각 아닙니까? 자기들은 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본드 같은 경우 1990년대 중반에 그 본드의 환각 성분이 보통 톨루엔이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톨루에 네, 그 유기용매예요. 근데 그게 바뀌어요. 톨루엔이 빠져요. 톨루엔을 바꾸고 다른 물질로 대체를 해요. 그 물질에 이제 환각 효과가 없어요. 환각 효과 네. 때문에 그러면 네. 톨루엔을 빼라.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드를 흡입하는 사람 자체가 줄었죠. 근데 그 빼버리면서. 네.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본드 안 하고 이제 다른 마약을 쓰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죠. 맞아. 90년대 진짜 네. 우리나라에서 본드 이거 되게 네. 뉴스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하죠. 본드는 환각도 환각이죠. 기본적으로 몸에도 안 좋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리 잘하는 청소년들이 그 회복력이 좋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발생했는데 그런 경우는 금지를 해야죠. 맞아요. 종류별로 여쭤보는 김에 네.
펜타닐이라고 이것도 지금 네. 문제 많이 되잖아요. 엄청 문제 이게 많이 되죠. 펜타닐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의약품이에요. 예? 합법적인 의약품이고 합법적으로 쓰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미국에서도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그냥 팔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펜타닐이 문제가 많이 되고 미국에서 펜타닐과 같은 합성 마약으로 하루에 100명 넘게 죽고 있거든요. 하루에요? 하루에 미국에서? 그러면 1년에 3,000명, 한 달에 3,000명이죠. 그럼 9.12 사태 2,977명이에요. 사망자가. 그게 매달 5, 6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더 많아지고 있죠. 우와. 그러면 금지할 법 하잖아요. 근데 금지를 못 시키는 거예요. 펜타닐 너무 좋은 약이니까 그래요. 어디에 쓰이는 약인데? 일단 몰핀의 100배 정도 되는 진통제예요, 효과가. 진통제. 네, 몰핀 그 효과가 100배 정도 좋아요. 그래서 수술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말기 암 환자라든지 통증이 정말 심하거든요. 그때 펜타닐을 딱 붙여주면은 펜타닐 파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파스로 쓰고 있는데 한 3일간 아무런 통증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완전히 잊고 살 수 있어요. 잠깐만요. 파스에 파스예요. 펜타닐이 들어가요? 펜타닐 파스예요. 파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파스요? 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래요? 처방전 받아서 약국 가면은 한 10 패치가 들어있는 한 팩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네. 붙이는 뭐 신신파스나 제일파프 네, 거기에 그런 형태로 파스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거 받으려면은 굉장히 까칠한 조건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타이레놀 계열의 진통제를 처방하게 하고 마취통증의학과 그런 데서도요. 그래도 통증이 안 잡히면은 그 다음에 마약류 중에 좀 약한 마약류를 쓰게 되고 그래도 안 잡히면은 펜타닐을 쓸 수 있는데 좀 저용량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도 안 잡히면 고용량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가야면 펜타닐 고함량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는데 지금 문제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함량 패치 바로 누군가가 처방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 중에서도 가끔 대부분 처방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든 어둠의 경로. 네, 어둠의 경로로 구매한다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펜타닐이 그러면은 파스 형태로만 나와요? 아니면 이것도 먹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2008년에 파스 형태, 2008년, 2010년까지만 해도 파스 형태가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펜타닐이 개발됐을 때 주사제였고요. 그 다음에 알약 형태로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탕 네. 형태로 빨아먹는 형태로 나왔고요. 나중에 대박을 친 건 이제 파스 형태로 개발돼가지고 대중화가 됐었죠. 그래서 많이 썼었고, 사람들이 펜타닐에 빠진 마약 중독자들이 펜타닐 같은 경우는 파스에서 빠져나오는데 14시간이 걸리거든요. 14시간 기다리기 싫잖아요. 네. 마약을 하려고 모였어. 근데 펜타닐 붙입시다에 붙였어요. 그리고 14시간 있다 효과는 누가 원하겠어요. 마약 중독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펜타닐을 은박지 호일 위에 넣어두고 은박지 호일을 가열하면 연기가 샥 올라오거든요. 그걸 흡입하는 형태. 환장하겠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태고요. 아니면은 펜타닐을 뜨거운 물에다 우려 되는 거예요. 파스를. 마치 티백처럼. 펜타닐 차를 우려가지고 그걸 한 입에 마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심한 경우는 펜타닐 씹어 먹어요. 우려 먹기도 싫어가지고 파스를 씹어 먹어요. 그러면은 펜타닐 치사량이 미국 마약 단속고 같은 경우 한 2mg 정도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치사량이요? 치사량이. 그러니까 2mg으로 죽일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펜타닐 치사량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된 결과는 없어요. 쥐라든지 다른 동물에 대해 사람을 또 어떻게 연구를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마약 단속부에서 2mg으로 죽일 수 있다라고 약간 공식적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한 파스에 들어가 있는 건 10mg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한 번에 들어오면 죽는 거죠. 심지어 한 사망자 같은 경우는 위 내에서 펜타닐 파스 조각이 발견이 됐어요. 씹어먹어서. 네, 씹어먹어서. 그거 삼키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파스가 막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씹어서 찢어서 넣어서 삼킨 거예요. 그 죽은 채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네. 저게는 이게 뭐예요? 환각용이에요? 뭐예요? 아니, 진정제.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더 강력한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헤로인이 이제 100년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상태였거든요. 스위스에서 헤로인을 뭐 보급하기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 먹고 떨어져라고 할 정도로 관리할 수 있는 선까지 어떻게 오긴 했거든요. 관리하기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떻게 평형 상태 이뤘었는데 펜타닐은 더 세요. 몰핀이 100배라 그랬잖아요. 헤로인은 몰핀이 한 2배에서 3배 그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100배 정도 되는. 근데 그게 파스 2008년에 이르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불법 알약 사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환각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고 진통제처럼 이제 진정이 되는 건데 그게 뭐 환각 기분이 효과는 그게 강하진 않아요. 뭔가 기분이 좋아진다는 네, 거고요. 맞아. 그 약학에서 이야기라는 게 진정 효과, 세데이션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유포리아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번역하자면 이제 행복감이에요. 다행감이라고 하고도 행복감이라고도 하고 네.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엔돌핀에 비견될 만한 물질이 훨씬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뇌로 들어오는 거죠. 기분 좋은 상태가 계속 네, 이어지는. 계속 이어지는. 그거 하려면 30km 달려야 되잖아요. 30km 아유, 달려서 조금만큼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약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빠지는 거죠. 그게. 이게 요즘에 그 영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네, 맞아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좀비처럼 막 네. 이러고 있는 그거. 그렇죠. 그 펜타닐 부작용 중 하나가 근육 경직도 있거든요. 근육을 제대로 못 움직여요. 근육이 그냥 네, 못 움직여요. 그래서 마비되듯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부자연스럽게 걷기도 하고 그냥 서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 펜타닐 부작용 중에 하나죠. 그 몰핀과 헤로인은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그 정도 심하진 않거든요. 펜타닐은 경직 효과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펜타닐을 하면 네. 거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너무 심하게 쓰는 심하게 써. 펜타닐 중에서 좀 심하게 쓰는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그 펜타닐 그 네. 영상 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심각하죠. 그게 어디야? 미국 어디야? 그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그 방송에서 나온 거는 좀 시간이 됐잖아요. 네. 최근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도 그런 걸 목격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정말로 퍼지고 있구나. 미국 대륙을 정말 초토화시키고 있구나. 왜냐하면 알약 형태로 지금 공급이 되니까. 펜타닐이 네. 뭐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중국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다 중국 때문에. 그 중국 얘기도 들어봐야죠. 네. 어쨌든 뭐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온다, 멕시코 때문이다,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허점도 좀 있었고요. 거기에는. 그러니 진짜 완전히 좀비 도시가 돼버리는. 네. 사람들이 좀비처럼. 그렇죠. 굳어버리는. 그러니까 좀비 도시가 좀비 국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 위기를 선포하고 이게 심각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만 조금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전히 잘 안 돼요. 그게 보니까. 그만큼 이것도 중독성이 네. 크다는 거네요. 그죠. 굉장히 강해요, 펜타닐은. 아까 그 진통제 효과가 몰핀의 100배라고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중독성도 그렇게 강할 수 그 있는 정도 거고. 강하죠. 더군다나 지금 펜타닐 구하기도 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구하기 쉬워요? 그 2mg, 중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야기. 미국에서 2mg이라고 했잖아요, 치사량이. 치사량이. 그러니까 만들기도 쉽고, 그거 들어가 있는 거 검출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사탕, 그 레인보우 필이라고 부르거든요. 먹기 좋게 알록달록하게 알약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거를, 뭐, 단속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널리 더 퍼지고 있는 거죠. 그 마약 중독자 입장에서 구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그 그 0. 몇 중독성. 미리만 들어있어도 되니. 네, 충분히 효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지만 팬데믹 이전에 에피데믹이거든요. 한 대륙이 에피데믹이에요. 에피데믹. 예,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대륙은 팬데믹이라고 하거든요. 예. 미국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제 펜타닐 에피데믹이라고 표현을 해요. 미국 북미 대륙이 펜타닐 때문에 완전히 잠식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정도예요? 근데 코로나는 이제 엔데믹이 됐잖아요. 예. 근데 펜타닐은 아직까지도 에피데믹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웃긴 거예요. 다른 대륙에서는 안 퍼져요. 다른 대륙도 물론 뭐 유럽이라든지 펜타닐 좀 문제가 된 나라들이 있긴 합니다. 유럽의 에스토니아 같은 좀 다른 좀 특수한 케이스들도 있고, 러시아에 발을 붙어 있는 작은 나라거든요. 그다음 우리나라에도 펜타닐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아직은 처방전을 받아서 패치를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첫 패치를 받아서 흡입하는 형태거든요. 은박지에 싸가지고 흡입하는. 그것도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미국으로 치자면 2005년에서 2008년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허점도 있어가지고 그 뒤로 완전히 악화 일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된다는 거죠. 더 악화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많은 당국 정부 관계자들도 되게 조심하고 있고, 저 관계자들 만나보면 굉장히 펜타닐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네. 대마, 코카인, 헤로인, 필로핀 이런 거는 네. 필로폰, 뭐 LSD 이런 거는 네. 펜타닐을 거의 뭐 견줄 바도 안 되는 거예요?
펜타닐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한정을 하자면은 펜타닐 비중 자체는 아직 크진 않아요. 아직은. 아직 우리나라 마약 사용자의 대다수는 대마와 그다음에 필로폰이에요. 메스암페타민. 네. 그다음에 아편류에서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밀경, 아까 처음에 예, 이야기했잖아요. 예. 몰래 재배하다 걸리는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크진 않죠. 위험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중국은 헤로인이 많고 일본은 메스암페타민, 네. 미국은 펜타닐. 나라별로 다 지역별로.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메스암페타민이 많고 필로폰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대마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그 우리나라 모든 수사라든지 단속이라든지 혹은 계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그게 다 필로폰과 대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전혀 다른 필로폰은 아까 각성제라고 했잖아요. 대마는 네. 진정제 및 환각제라고 했잖아요. 전혀 다른 진정제 계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펜타닐이 들어오면은 일종의 생태계 매료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한 종류만 하나요? 아니면 이것저것 종류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흥분하고 싶을 때는 흥분 뭐 필로폰이나 뭐 이런 거 먹고 진정하고 싶을 때는 뭐 헤로인을 먹고 막 이게 그 사실 이게 편집장님도 보면 아시겠지만 마약이라고 했을 때 구분 잘 안 하잖아요. 몰랐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필로폰 네. 헤로인 차이도 몰랐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분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예. 두 개 섞어 쓰기도 해요. 어떤 형태냐면은 코카인은 각성제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헤로인은 진정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 두 개를 섞었으면은 헤로인의 부작용이 없어지겠지 혹은 서로 간의 부작용이 상쇄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두 개를 섞어 쓰는 거예요. 그게 스피드볼이라고 미국에서는 불러요. 와, 더 예. 빠르게 더 강하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그거 되겠어요, 사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차라리 헤로인만 쓰는 사람들은 헤로인의 위험성 때문에 좀 적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상쇄될 걸 감안하고 더 섞어 써버리니까 더 많은 양을 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해진 경우도 많거든요. 스피드볼 그거를 이제 뭐 또 다른 위험이라고 분류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알고 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마약이라고 하면 그냥 좋다고 다 쓰는 사람들도 훨씬 많을 거예요. 저는 이야. 그냥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진짜 상상 초월이네요. 상상 초월. 마약의 세계는 굉장히 넓어요. 넓고 굉장히 분류도 많고 학술적으로 볼 것도 많고 학술뿐만 아니라 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케이스 리포트, 사례 보고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가관이에요. 보면은. 일단 마약은 네. 어떻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다 호기심이에요. 대부분 아니면은 호기심. 우리나라 대검에서 나오는 마약 그 보고서를 보면은 대검에서 마약류 백서를 항상 매년 내거든요. 그거는 이제 세계 마약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 자료를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국내 현황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제공을 하는데 그것도 혹시 특별한 로그인 없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소중한 자료예요. 네. 그 자료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나 첫 번째는 이제 호기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들어서 먹는 경우예요. 유혹은 힘들어서 혹은 정말 끊고 싶은데 주변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커뮤니티라 그랬잖아요. 나름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 인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사람들 통해서 야, 좀 써보지라고 하다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우리나라 뭐 수감을 됐다가 복역하고 나와서 마약을 끊고 싶은 사람들 많겠지만 막상 나오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타고 접근하는 거죠. 뭐 마약을 팔아보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보면은 제도적인 관점 접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호기심에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메스암페타민 뭐가 어떨까 궁금해가지고 쓰는 경우들도 많은 거죠. 이제 그래서 한번 쓰면은 빠져나오지. 혹시나 네. 뭐 높아지면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마 저희 이거 보시고 호기심에 한번 혀만 살짝 대보고 맛만 봐야지. 라면처럼 라면 한 입만 먹고 말아야지. 네. 혹시나 네. 진짜 뭐 0.000ml라도 이렇게 톡 찍어서 한번 맛만 보고 뭔지만 느껴봐야지 네. 라고 하고서는
쑥 들어가는 겁니까? 본인이 끊을 수 있습니까? 쑥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냥 네, 그 늪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락처가 이제 따인 거예요, 일단. 아, 기본적으로. 계속 연락이 온다고 그 봐야 주변에서 되고. 이제 약쟁이들이 우리 어떤 뭐 스팸 같은 데다가 내 번호가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스팸 계속 연락 오잖아요. 오죠. 계속 오잖아요. 네. 그거 끊고 싶으면 못 끊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약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 새로운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끊고 싶을 때 나의 의지로 못 끊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을 했다가도 본인의 의지 혹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끊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걸 본인이 시작하기 전에 몰라요. 그리고 어떤 딜러가 걸리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또 상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처음부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메스암페타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필로폰. 2차 대전 때 네네. 일본군이 썼는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됐었고, 독일군도 썼는데 감당이 안 되고 결국 패전했던 그런 물질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굳이 60년이 지나서 60, 70년 지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둠의 경로로 그거를 해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라리 그걸 호기심이 있으면은 그냥 차라리 매운 짬뽕을 드세요. 30km 달려가지고 30km 달리고 매운 짬뽕 듣고 그때 음악 매운 닭발. 모차르트 음악 들으면서 매운 짬뽕 딱 드세요. 차라리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마약 효과 조금, 마약 효과는 아니라겠죠. 그 엔돌핀이라든지 도파민 효과, 그 조금 캡사이신. 네, 그렇죠. 캡사이신도 그냥 매운맛이 아니라 그 단계 있잖아요. 그 네. 지옥의 맛. 네, 차라리 그걸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엔돌핀 효과만큼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간접적인 경험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그게 낫겠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빠져나오기 쉬우니까. 빠져나오기 쉬우니까. 호기심이 있다면 진짜 이 안에 네. 아까 뭐였죠? 네, 엔돌핀? 엔돌핀. 그쵸. 약간 들어있대 네. 하면서 그 몸도 튼튼해지잖아요. 오늘 저녁은 짬뽕입니다. 근데 이제 마약을 스스로 끊을 수 있으면 좋은데 끊을 수 없으니까 더 이제 네.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사회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될 테고 네. 어떻게 보면 단속도 많이 해야 되고 처벌 네. 수위도 높여야 되는 네. 거고 어떤 좀 방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좀 일단 주변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주변 가족이. 가족. 그러니까 헤로인 같은 경우가 그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전쟁 때 힘들잖아요. 네.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마에 처음에 빠져들었다가 헤로인에 많이 빠져들었거든요. 군인들이, 징집된 군인들이. 네. 근데 미국에서 이제 헤로인도 단속해야지라고 귀국한 사람들, 이제 약쟁이들 약 끊은 다음에 들어오게 하자 해가지고 검사를 해요. 네. 이들이 헤로인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이면 귀국을 못해. 그리고 반드시 헤로인 끊어야만 귀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끊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고요. 가족을 만나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제도 이전에 들어왔던 헤로인 중독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헤로인을 사용한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헤로인이 굉장히 그렇게 강력하다면은 들어와서도 계속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전쟁 상황에서 빠져나오니까 참상에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경우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약에 손댄 경우들도 많은 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이 굉장히 반대했던 전쟁 아닙니까? 그 전에 뭐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 미국 군인들이 갈 때 열렬히 지지해줬고 들어와서 따뜻하게 받아줬어요. 네. 근데 베트남 전쟁은 안 그랬거든요. 그걸 왜 가냐 했었고 들어가서 니들 민간인 학살했다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상 전쟁 군인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갔다 와서는 또 비난을 받았어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약에 빠졌던 경우들 많은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전쟁 때 썼던 헤로인을 지금 다시 쓰면 좋겠지라고 하면 쓰는 경우도 많아요. 사회에서 더 외로워지고 네. 고립되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좀 받아줬던 경우들은 빠져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거예요. 베트남 전쟁 때문에 PTSD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좀 정립이 되거든요. 잠시만요. PTSD 뭐지? PTSD,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2차 대전 이후에 많이 문제가 됐었고 한국 대전 이후에 1952년에 일단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PTSD라고 한 단어는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제 좀 더 대중화가 됐고요. 1979년, 80년 그래요. 네. 그 베트남 전쟁에서 끝나고 나서 환자들이 전쟁에 참상을 잊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약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많이 노력이 가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가 되든 가족이 되든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좀 나아요.
그러니까 마약 우리나라로 돌아오자면은 마약을 끊고 싶잖아요. 그러면 본인 혼자 자기 의지로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주변 가족이 힘을 써주는 경우만 신고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병원에 가더라도 지금 병원에 가서 그 마약 치료를 받고 싶다면은 본인의 신상을 경찰이나 검찰에 제공하지 않고 그 수사의 대상이 오르지 않고서 마약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아, 병원에 가면요? 네, 예전에 1950년대, 1957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마약법이 제정됐을 때는 네. 의사가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게 됐을 경우에는 마약 중독자의 정보를 병원에, 경찰에 제공해야 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그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마약류 관리법으로. 그러면서 익명까지는 좀 그렇고, 그 의사가 이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 같은 관계 당국 혹은 중앙 지자체장에 네. 알리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잘 모르죠, 환자들은. 뭐 의사 중에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젊은 의사들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환자들은 잘 모르니까 내가 치료받으러 가면 나 이제 빨간줄 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렇지가 않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그걸 알고서 빨리 또 재활원이라든지 치료를 받게끔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져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얘를 신고하지 않고 빨리 끊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당연한 인지상정이잖아요. 예, 빨리 끊고 정상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 전과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마약이란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의 단계를 놓치고 다음 단계 가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단계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빨리 어떻게 신고를 해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단위에서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제도적으로. 혼자 네. 병원에 가더라도 네. 경찰이나 수사 관계 당국에 정보를 넘기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네, 전과자가 되지 않고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전과자가 되지 않고 치료를 네.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반성은 해야죠. 네, 그리고 그렇죠. 주홍 글씨. 아, 낙인이 찍힐까봐. 네, 그쵸. 한번 이게 이제 전과에 남으면 그것도 네. 좀 사회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네. 혹시 한번 마약에 빠져들었던 사람은 네. 끊었다 하더라도 다시 빠져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마약을 단약이라고 하거든요. 마약을 끊는 경우를 단약. 이쪽에서는 단약이라고 표현하는데 단약 뭐 저는 단약 10년차입니다. 단약 20년차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 담배도 생각해 보세요. 금연 10년 차입니다. 네, 금연 20년 차입니다.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본인 스스로도 어떤 의지를 되새기면서 나도 완전히 끊었지 않아 완전히 뭐 해방된 것이 아니다라고 본인 스스로 의지를 되새기는 의미도 있고 예. 실제로 약을 끊었다가도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 불현듯. 그래서 담배도 끊었는데 네. 힘든 일 있을 때 생각나는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필로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되죠. 한 4, 5년 잘 끊었다가 갑자기 다른 계기로 뭐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 아무래도 인프라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은 본인이 힘든 경우 힘든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약 끊고 나온 사람들이 그렇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네, 여러모로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노출될 계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약에 빠지는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말라라고. 아예 처음부터 네. 호기심도 갖지 마라. 네. 차라리 짬뽕을 먹어라. 네. 짬뽕이. 어떤 책에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20살에 마약 한 번 하면은 40살에 전과 3범이 돼서 나온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40살이 돼서 전과 3범이 돼서 나오면은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제 현타가 와가지고 끊은 거예요. 근데 끊었다고 해도 다시 또 쓰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는 그게 더 빨라지고 있어요. 뭐 15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과 4범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약은 정말로 힘들구나. 마약과 전쟁을 하고 있던 미국이 1960년대, 뭐 70년대부터 50년간 싸웠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결판이 안 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뭐 코카인과의 전쟁을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은 그렇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네. 승리를 해야죠. 그렇죠. 하여튼간 잘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한 상황이어서 네, 우리나라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좀 심각하게 들어가가지고 좀 네. 순한 맛 몇 가지만 여쭤보고 좀 끝내야 될 것 네, 같아서. 그럴까요? 네. 순한 맛 뭐였지 뭐지? 카페인.
카페인도 중독성이 있지 않나요? 대부분 중독성이 있죠. 뭐 설탕도 중독성 있는데요. 뭐. 그리고 어떤 자극이 되는 경우는 중독성은 조금씩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우리 신체 건강에 크게 위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약으로 지정된 경우 중독성, 남용, 금단 뭐 그런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체 위해를 가할 경우거든요. 신체적 혹은 사회적으로 위협이 될 경우인데 카페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인이 이제 커피에도 좀 있고 네. 바카스 같은 음료에도 네. 좀 있고 그래서 네. 약간의 좀 각성 효과를 주는 게 카페인이라고 네,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 이제 막 마약처럼 이렇게 가는 네. 거고 네. 근데 그 정도는 적당한 수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IS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이슬람 그 테러하던 극단. 그쪽에서 썼던 약 중에 자기 2010년대 후반인데 그쪽에 썼던 각성제 중에 뭐가 있냐면은 카페인은 아니고요. 카페인과 좀 유사한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랑 그 다음에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한 물질이에요. 그 두 개를 섞어 쓴 거예요. 두 개를 화학적으로 하나 연결해가지고 쓴 물질. 그 예전에 약으로 쓰려다가 독성이 너무 강해서 못 쓴 물질이거든요. 예. 그 물질을 쓴 거예요. 그 커피에 필로폰 타서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성분은 달라요. 카페인도 아니고 메스암페타민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니까 정말 그 지하드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성전을 위한 약, 성스러운 약이라고 부르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싸우는 거예요. 뭔가 각성제로. 네, 그거에다 이탈리아에서 뭐 압수하고 막 자료들 보면 뭐 톤 단위로 압수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 와, 얘들 정말 죽으려 작정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미친 듯이 싸웠을까 싶어요. 그렇게 먹고 물론 이제 네. 독일이나 일본도 네. 뭐 필로폰을 그쵸. 먹고 싸웠던 거니까. 네. 그게 그 예전 일 같지만 정작 IS가 활동하던 2010년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정도로 많이 참 끊기 힘든 거라고 봐야죠. 사실 그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우리 현대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네. 커피 하루에 막 대여섯 잔 먹으면서 막 각성하고 일하고 네.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예요, 카페인은 그것도. 네. 카페인은 괜찮아요. 카페인 그 정도. 정도는 괜찮지만 네, 물론. 괜찮아요. 오늘 그래서 약간 좀 순한 맛으로 다행히 마무리가 됐네요. 다행입니다. 우와, 뭐 1시간 40분을 찍었네? 1시간 40분요? 맞나? 그러네. 지금 4시 반이 다 됐네. 야. 너무 푹 빠져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네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이야기 잘했네요. 혹시나 또 이제 그 오해하실까봐 너무 좀 흥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흥미까지는 좋다. 근데 호기심도 갖지 말자. 맞습니다. 호기심은 네. 결론은 매운 짬뽕으로 대신다.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만 놓고 네. 뭐 코카인, 헤로인, 필로핀 차이만 알아놓고 필로핀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네, 필로폰. 네, 혹시 그래. 필리핀으로. 네, 혹시. 빨리 커피 에너지 음료 먹어야겠다. 네, 이 글로벌한 유튜브인데 아니.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필로폰이. 힘이 떨어지면은 각성을 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먹으러 가야지. 네. 그래서 종류만 알아놓고 주변에도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좀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오늘 좋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분자 조각가들 이 책을 쓰신 요 내용은 그냥 분자 조각가들 책의 아주 일부분, 네. 아주 일부분이고 건전한 내용도 많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약학대학 백승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